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욱 소장입니다. 2019년 4월 8일 오늘의 신문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험 이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44%가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됐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보행 중 사망자가 7,015명인데 그 중에 75%가 보차 혼용도로에서, 즉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따로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 10km 정도를 걸어온 적이 있는데 그 걸어오는 길에 보행도로가 따로 없고 이런 도로에는 또 그 가드가 없지 않습니까? 이쪽을 지나올 때는 굉장히 위험했던 기억이 나는데 역시나 사망사고가 이런 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특히 도로 폭이 9m 미만인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튼 안전운전이 좀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그 속도를 좀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 현재 자동이체 하면은 몇백 원 정도 할인되죠. 200에서 250원. 자동이체 할인이 없었는데 이번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건강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은퇴자들을 반면교사 삼아라라는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 연구원의 기사입니다.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걱정거리로 꼽는 것이 바로 건강 관련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분들이 가장 큰 걱정으로 꼽은 것 중에 하나가 미리 가입하지 못해 후회하는 보험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통해 예방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많은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크게 이제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질병으로 인한 어떤 그 부담이나 피해죠.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역시나 이제 미리 가입해 두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보장 금액을 크게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 소외감도 일반암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암과 함께 3대 질병으로 꼽히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수술 입원 보장도 잘 살펴보고 부족함 없이 챙겨둬야 한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내용을 보시면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약간은 이제 그 광고성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삼성생명에서는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대한 보장 부분은 지금 보상하는 상품이 있나요? 네, 생명보험사가 이 심장질환과 뇌질환에 대해서 보장 범위는 손해보험사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NH농협생명에서 농작업 중 사고지에 보장하는 보험이 있냐라고 해서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한 기사인데, 보통 우리가 산재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근로자분들은 의무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죠. 그런데 농장업 하시는 분들은 3.6%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는 농업인은 3.6%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을 필두로 해서 이런 위험 부담을 덜어주게 정부가 지난해부터 농업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보험인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선보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국가가 50% 보험료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고요. 농업인 안전보험은 누구나 대부분 이제 그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제한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재 질병이나 재해가 있어도 유병자인 경우도 가입할 수 있다. 단 그 조건은 농작업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단 수술 및 입원 중인 경우는 불가하니까 가입도 불가하다. 어떤 사고를 보상하냐의 내용에서는 간단하게 뭐 사망에 대한 부분과 유족급여, 그리고 장례비, 휴업급여, 특정 감염병 진단, 특정 질병 수술금 등을
보장한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기사에서는 도수 치료에 대한 문제, 예, 결국 의사와 한의사들 간의 뭐 이제 싸움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그 8일부터 예, 오늘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나 치료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를 통해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예약하는 환자가 엄청 늘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뭐 병원마다 8,100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그 병원비가 굉장히 차이가 났었는데 이것이 그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1만 3만 원 정도만 내는 수준으로 바뀌면서 많은 환자들이 추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의사단체에서 이제 복지부 장관 고발하고 그 다음에 그 직무유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가장 크게 핵심을 뽑은 것이 이제 재정 추계가 잘못됐다. 복지부는 추나 치료에 의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뭐 1,000억에서 1,200가량 필요할 것으로 얘기했는데 의사들이 알아보니까 4,500에서 5,000억 정도 전망된다. 그리고 도수 치료 시장을 추나 치료가 잠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신문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도수 치료 환자 뺏길라라는 이제 그 표현을 썼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정형외과에서나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도수치료 시장의 어떤 환자들이 추나치료랑 비슷하니까 이쪽으로 뺏길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얘기고요. 보험업계도 걱정이 커졌다. 지난번에 자동차 보험 인상 요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직접 내는 돈이 작아지거나 없어지면서 결국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가 많죠. 치료 횟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보험업계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그 추나 치료는요 횟수가 제한이 됩니다. 환자는 한 해에 20번만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의사는 하루에 18회로 치료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글로벌 무역 증가할 전망치가 올해 2.5%로 작년 밤토막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 그리고 WTO에서 무역 증가율 2.6%에 그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면은 중국과 유로존을 포함한 주요 경제권의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을 중심으로 한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됐다라는 거. 그리고 WTO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고 또 글로벌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보복적 통상 조치들이 높아졌다라는 것. 그리고 당연히 경제 성장 둔화, 금융시장 불안, 선진국의 긴축적 통화 정책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 기사를 보게 되면 미중 무역 전쟁의 타결의 실마리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내다보는 기사들도 지금 오늘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이어온 이러한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한 그러한 어떤 결과들이 어, 실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이 기사를 통해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용 자산이 약 1,100조가 되는데 이 국부펀드의 이제 투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신국 채권 투자를 축소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원유 관련 투자를 줄이기로 한 거죠. 결국 이 두 가지는 결국 신흥국한테는 둘 다 좋지 않죠.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채권의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원유 투자가 줄어든다는 거는 신흥국 시장들은 대부분 원유를 기반으로 이제 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면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올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어느 정도 멈추면서 신흥 채권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이런데 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금개혁, 뭐 연금개혁하면 이제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 브라질 연금개혁을 통해서 금융시장이 불안을 겪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잠깐 볼 수 있는데요. 연금 수술은 코끼리 온객이다라고 해서 뭐 코끼리가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크고 둔한 부분을 이제 그 이유로 삼고 있는데, 사실 코끼리가 뛰면은 생각보다 엄청 빨리 뛰거든요. 무튼 연금 개혁이 쉽지 않죠. 아시다시피 연금 때문에 망한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 개혁을 미리미리 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들 뭐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죠.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했을 때도 엄청나게 저항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푸틴 같은 경우도 연금 개혁 발표하자마자 80%에 달하던 지지율이 60%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가장 큰 어떤 이제 국가의 부채나 어려움들, 결국은 국가가 부도에 이르는 굉장히 큰 시한폭탄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금 개혁들은 정말 많은 국가들의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에 대한 기사가 다시 나왔네요. 이란 제재 속 리비아 내전까지 해서 최근에 이제 브렌트유가 올 들어 40%까지 올라면 70불에 육박했다는 내용인데, 오펙의 감산하고 베네수엘라 혼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겹친 데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 타결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도 한몫을 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수요를 줄임으로써 가격이 올라간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더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투자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공화당의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저유가 정책을 피고 있는 상황이고, 셰일오일에 대한 어떤 그 가격이죠. 그러니까 생산성 이상의 가격을 달성되면 또 셰일오일을 증산하게 되면 가격은 또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브라질 금융시장 요동치는 이유, 결과적으로 연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 인지하고 이거에 대한 개혁에 대한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이제 그 의지를 이제 내보였던 것이 이제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이 꽤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경제 호황기 때 결국은 돈 정말 많이 벌 때는 베네수엘라 얘기랑 같은 거죠. 남성은 55세부터 퇴직 전 임금의 70%, 여성은 50세부터 53%를 평생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19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 도입될 때 급여의 3%만 내면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70% 준다라고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다 바뀌었죠. 본인 부담금 4.5%에서 현재 9%, 65세부터 받을 수 있고요. 대체율은 40%죠. 근데 점점점 수령식이 늘어나고 아마 본인 부담금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그 소득 대체율도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어쩔 수 없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결국은 브라질의 연간 국내 총생산 대비 지출액이 OECD 대비 굉장히 높다. 그리고 예산의 42%가 연금 지급액으로 쓰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연금 개혁은 단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서 불안이 조성이 되고 브라질 금융 시장이 좀 요동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그랬고 뭐 이런 경험을 한 국가들을 다 보시다시피 베네수엘라 보면 뭐 전기가 며칠 동안 안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죠. 예,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죠. 네, 이번엔 국내 경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오늘 국내 경제 이슈는 KDI 발표 내용인데요. 정리를 좀 잘 해놓은 게 이제 2018년 8월엔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다가 10월에 정체라고 표현을 하고 11월에 둔화, 그리고 4월부터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표현의 단계를 한 단계 더 올렸다는 내용인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모든 지표가 지금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소비마저 위축되다 보니까 어,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규제도 안 하고 금리 정책을 통해서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 실적이 악화가 되면 투자나 이제 이러한 그 설비 투자가 줄 수밖에 없고요. 설비 투자 줄면 결국은 고용이 악화가 되고 고용이 악화가 되면 소비가 감소가 되고 또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그 악순환에 덫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노무라 증권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했듯이 4분기에는 대한민국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바로 디플레이션이었었는데 뒤에 공포라고 해서요. 이것이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뭐 채권 투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염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사는 자영업 소득도 양극화되어 있다. 실제 5분위로 나눠서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보다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부분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일 문제에 대한 그 경제 문제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적인 문제들이 지금 경제 부분까지 커지고 있어서 매우 우려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아시다시피 중국과의 어떤 문제들도 좋지 않은데 일본 간의 경제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많은 이제 압박을 받게 된다라는 뭐 부분은 우려의 부분을 나타낸 기사고요. 그리고 뭐 기사 내용 보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 저소득층 구직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시행되면 약 54만 6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정도의 이제 그 어떤 교육을 좀 듣게 되면은 6개월 동안 50만 원씩 그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시행된다는 내용이고요. 재테크 관련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닷새째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고요. 역시나 매수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에 좀 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 경기 불안이 남아있기는 한데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제 어떤 펀더멘탈이 안도를 찾으면서 이거에 대한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된다라는 부분이라든가 3개월물과 10개월물의 역전을 통한 어떤 아래 공포들도 다시 재역전되면서 그러한 심리, 불안했던 심리 요소가 개선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순매수를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올 1분기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사들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이 8개가 저기 이제 하락했고요. 하락폭이 무려 마이너스 7.2%입니다. 코스피는 6.49% 상승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개미는 개미인 듯 합니다. 회사채 청약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달했다라고 해서 1분기에 이러한 기사를 볼 수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결국 금리 인하를 통해서 채권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보이는 어떤 그런 결과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사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10개 중 8개 하락했다. 그리고 2분기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 연장을 하는 분들의 대출 심사가 분명히 강화될 것이고요. 그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태도지수라는 것인데 이것이 마이너스를 보이면은 깐깐해지는 것인데 무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3으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중소기업은 플러스 17입니다.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 대기업 대출 지수는 0으로 동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모펀드에서요 수수료나 그러니까 판매 운용 보수가 아예 없는 펀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예,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계획하는 분들한테 맞는 상품이라고 하고 예상 수익률 연평균 6에서 7% 정도를 보고 있는 그런 펀드가 출시가 됐습니다. 보통 뭐 우리가 펀드 수수료를 선추냐 후추냐에 따라서 뭐 A클래스, C클래스 이렇게 뭐 다양하게 나누고 있는데 이 펀드는 이러한 수수료가 없고요. 대신에 3년 이후에 8% 이상 수익이 나면 IRR이 8%인데 이게 이상이 나면 초과 수익의 20%를 운용보수로 떼어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주의할 점은 3년 안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 펀드 수수료가 나가고 이게 굉장히 큽니다. 투자 금액의 3%, 1, 2년 안에는 2%, 2, 3년에는 1%를 판매 수수료 취하는데 이 수수료는 운용사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펀드에 재편입돼서 재투입돼서 장기 투자자들의 위한 이제 투자 자금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펀드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융상품 금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기다리던 중국이 왔다라는 이제 이게 연재 이제 기사인데 최근에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역시 신흥국의 대장이라고 불릴만 하다라는 뭐 내용인데 정부가 특별 채권 발행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그 억제하다가 올해는 어마어마하게 발행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자금을 대면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3월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그 50.5%로 예상보다 좀 올랐고요. 특히 이제 소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7.4포인트나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자금이 개선이 되면서 정부의 정책 효과가 드디어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라서 중국이 잘 돼서 수출 물량이 한국도 늘어나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미중서 부는 봄바람 4월 2000엘리 두근두근하다 해서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4월 증시 진단을 했는데요. 통상 박스권이나 횡보 장세를 좀 예측하고 있고 2100에서 2300의 박스권을 보고 있습니다. 네, 요 기사는 한번 뭐 읽어볼 만한 기사인데 여기에서 뭐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역전 해소 뭐 이제 그 다시 지표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했다라는 거, 미중 무역 전쟁 해소가 좀 되고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세금 방안이라든가 어떤 그 금융의 어떤 힘을 좀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조금 더 호전적으로 좀 보는 그런 기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에 6명은 1년 뒤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약 60%의 사람이 얘기를 했고 그 폭은 2.5% 미만일 것이라고 가장 많이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73%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1%밖에 안 됐다. 은행 예금에도 못 미쳤다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10년 연한상 수익률은 3.22%입니다. 역시나 뭐 우리가 이제 연금은 같은 장기적인 상품 준비할 때는 퇴직연금 상품 중에서도 뭐 보험이나 신탁보다 펀드의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데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수익률을 봐야 되고요. 역시 장기적인 수익률이 단기적인 수익률보다 높은 것을 보면 역시나 주식 투자에 대한 거는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로봇 어드바이저에 대한 투자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보이는데요. 특히 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여기에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 인간의 어떤 그 전망, 감성이 더해지면서 신뢰도도 높였다라는 내용, 이런 신뢰도가 높여지면서 이를 통한 투자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기사들을 살펴봤고요.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